벌써부터 시장은요, 침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이 침체는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침체가 오는 것은 확실한데 이 침체가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침체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 운명도 달라진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쇼킹부동산의 초창기 영상에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 확장과 수축을 반복한다. 그래서 경기의 순환 주기가 있듯이 부동산도 경기 순환 주기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요, 이런 순환 주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된다는 부분이죠. 자, 과거와 다르게 이런 침체와 확장 주기가 빨라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 때문이죠. 경기 확장 국면에서 물가 불안이 찾아오면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진행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은요, 빠르게 금리를 낮춰요. 예전에도 물가 불안이 오면 금리 인상하는 건 똑같은데 요즘은 침체 신호만 보여도 중앙은행이 대입한다는 부분입니다. 과거보다 훨씬 개입이 강하고 빠르다는 부분, 이 부분이 부동산 시장의 순환 주기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쇼킹부동산이 주택 구입 시기를 2023년부터 2024년 초로 좀 짧게 보는 이유는요, 현재 고물가에 따른 강력한 긴축으로 위기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침체가 오면 각국 중앙은행이 빠르게 저금리로 대응하기 때문에 다시 저금리로 돌아가 버리면 이렇게 저렴했던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9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19년에 원래 미국에서 금리를 4차례 올리려고 했다가 하반기 때 방향이 확 바뀌었죠. 어떤 식으로? 금리 인하로 3차례 금리를 낮춰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금리 인하는 실제 경제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타격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적인 측면에서 금리를 일시 낮췄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과거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산 모양으로 결정됐거든요. 이렇게 쭉 올라갔다 내려오고 쭉 올라갔다 내려오고 쭉 올랐다 내려왔는데 살짝 오랬다가 방향을 바꿔버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자,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 아파트 가격은 하락 후 재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보면요, 유일하게 서울 아파트 가격 떨어졌을 때가 2019년 초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시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수직적으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 기준금리 1.75% 상황에서는 헬리오시티 역전사례가 나고요. 이것이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고 화폐 개혁 논란이 나오면서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됐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주 아파트까지 많아지다 보니까 전세 가격에 반등을 해버려요. 자, 이렇게 전세 가격에 반등해버리니까 매매 가격을 끌어올렸고, 2019년 하반기에는요,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12, 16 부동산 대책까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높았을 때하고 낮았을 때하고 이렇게 큰 결과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원래 2019년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더 많았는데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계속 말씀드린 게 부동산 시장은 연속적인 금리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한번 사람들이 저금리가 장기화가 될 거라 믿어버리면요, 그때부터는 그 어떤 부동산 대책도 효과가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요, 경기 침체가 와야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저금리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려면 경제가 좋아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야, 경기 침체가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냐? 사람들이 아파트 살 돈이 없어지잖아.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산으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유동성의 이동 흐름을 봐야 되거든요. 가계에 쌓이는 막대한 부동산 유동성은요, 경기가 침체됐든 안 침체됐든 계속해서 쌓이게 돼 있어요. 이것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채권으로 옮겨가게 돼 있는데, 여기에 어디에 자금이 많이 쏠리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와서 저금리 환경이 조성되면 채권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가게 되는데 주로 부동산에 많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기 침체와 회복이 빠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1.75%잖아요. 그런데 FOMC 멤버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우리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거라고 광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금리는 1.75%인데 이미 미국의 장기 금리는 3%를 넘은 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금리는 치솟게 하고 경기 위축 신호도 빠르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정책 금리는 1.75%인데 이미 올라가는 금리 플러스 그 이후에 찾아오는 침체까지도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침체가 온다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언제 올까요? 1년 안에 온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부동산 시장이 호황 사이클을 맞이하려면 경기가 침체돼서 저금리로 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침체가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자, 앞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확대됐기 때문에 경기 순환 주기가 짧아졌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 같은 중앙은행에 나서서 야, 형이 다 알아서 해줄게.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어? 금리 화끈하게 낮아주고 양적 완화해줄게. 이런 식으로 코멘트만 날려도 시장은 뜨거워진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물가가 낮을 때입니다. 중앙은행은 물가 불안 상황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에서. 자, 2000년 이후에 나타나는 경기 침체는요, 패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미국 경기 침체,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로 시작이 되죠. 그러자마자 급격히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프라임 모기 사태로 또 미국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자 제로금리 맞추고 양적 완화 진행해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으니까 바로 금리 인하, 코로나19로 다시 제로금리까지 진행을 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요, 이런 침체 시기에 물가가 낮게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경기 침체가 왔는데 물가가 높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부양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제한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일 쇼크 때 상태를 보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치솟는데 그 반대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해요. 자, 그런데 물가는 치솟고 성장률은 바닥입니다. 중앙은행이 어디에 포커스를 뒀을까요? 당연히 물가에 포커스를 줬겠죠. 중앙은행의 제일운 목표는요, 경기 부양이 아니에요. 물가 안정이란 말이에요. 물가 안정에 더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자, 이런 심각한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많이 올렸다는 부분이죠. 이것이 자산시장엔 최악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온다고 중앙은행이 무조건 금리를 낮춘다고 단정하기엔 이런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최근 국제유가가 경기 침체 우려에 급락했습니다. 3월달과 6월달에 123불까지 치솟았는데 국제유가 100불이 깨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국제유가가 100불이 깨지니까 물가 정점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국제유가는요, 선물시장인 거 아시죠? 8월 인도분의 거래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선물시장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자 수요가 유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 수요가 유입된 원유 선물 가격이 경기 침체 우려를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현재 원유 수급 상황이 개선된 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요, 이번 겨울을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실제 이제부터 원유 가격이 꼭대기 찍고 내려오는 추세다, 이렇게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재 긴축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통화 정책을 세울 때 물가 지표를 볼 때 뭐랑 비교하죠? 1년 전 물가랑 비교하죠. 1년 전 원자재 가격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WTI 많이 하락해서 99불까지 떨어졌다 치더라도 1년 전에 WTI 같은 경우는 70불대였거든요. 그러면은 100불에서 70불, 거의 40% 이상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국제유가가 최근 높은 고점에 대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제유가의 상승분이 물가 지표에서 누락되려면 내년 3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왜? 내년 3월에 국제유가가 120불대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만약에 국제유가가 110불이면 1년 전 대비 낮으니까 물가 안정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침체로 통화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경기 침체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경기 침체 가능성만으로 움직이지도 않고요. 경기 침체가 확정됐다고 지표로 나와도 움직이진 않아요. 이거에 대한 지속성이 보여야 된다는 부분이죠. 이 지속성은 최소 3개월 이상은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기 침체는 뭘로 보냐? 한국은 성장률, 잠재 성장률 수준을 보게 되고요. 미국은 실업률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한국은 성장률, 미국은 실업률이 이제 중앙은행의 목표치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수준까지 낮아지고, 그 낮아진 것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지나야 통화 정책을 바꿀 건데 아직까지는 먼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긴축 기조가 바뀌려면 저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가능한 건데, 그것도 조건이 있어요. 국제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 더 높아지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국제 유가가 뭐 380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110불에서 120불 사이를 더 넘지는 않아야겠죠. 만약에 내년 3월, 4월에 150불, 160불 이래버리면은 1년 전 대비해서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물가가 지속되는 긴축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긴축 가능성이 좀 옅어지지 않았냐? 이 부분은 지금 따질 부분은 아니라는 거,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변하지 않는 거, 앞으로 1년간 긴축 태풍이 불어닥친다는 거예요. 제롬 파월 의장도 물가 2% 목표에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 2%가 나오려면 적어도 내년 3월 전에는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지금 대한민국의 이창용원의 총재도 물가 상승 추세가 바뀔 때까지 강한 통화 긴축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거냐?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나서 회복이 좀 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각한 타격이 왔을 때 그냥 좋은 기회 있으면 잡으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더 떨어질 걸 기대하면서 몇 년을 기다리는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나서도 국제 유가가 치솟아 버리면은 전략을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쇼킹 부동산에서 미리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주택 매수보다 더 안전한 내 집 마련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공공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를 분양받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엄청난 공급 규모와 당첨 꿀팁까지 쇼킹 부동산 투 청약 가프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